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쁜 쌍둥이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엄마예요. 저에게는 동갑인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를 오랫동안 하느라 결혼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상견례를 마치고 지금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객명단을 정리하고 엄마랑 같이 예물도 보러 갔는데 동생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조차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가족이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을 설명하려면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가 우리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아빠, 엄마는 운명의 짝꿍이었어요. 아빠는 학교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엄마를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대요. 아빠 말을 빌리자면 갑작스럽게 식당에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엄마 주위로 빛이 비추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요. 운명의 상대라는 게 그런 건가 봐. 멀쩡한 대낮에 나는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귀는 먹먹해지고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희 엄마만 딱 보이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생각했지. 엄마 아빠의 연애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땐 동화책이나 옛날 이야기 대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기까지 들려달라고 졸랐죠. 잠들기 전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당신이 먼저 데이트하자고 꼬셨지. 아니지, 당신이 먼저였지. 이런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웅다웅하는 그 다툼 속에서도 두 분은 애정이 뚝뚝 묻어져 나왔거든요. 다정했던 두 분은 젊은 날 참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던 엄마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일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고 시골을 떠나 무작정 도시로 왔다고 해요. 청과점, 시장, 식당 일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돈을 벌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대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학원비를 내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수업을 다녔다고 해요. 자신은 배움도 부족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아빠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대요. 엄마가 처음 봤던 아빠의 모습은 새하얀 피부에 늘 셔츠나 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두툼한 전공 도서를 들고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사투리 하나 쓰지 않고 누가 봐도 도시남자 느낌이 물씬한 대학생에게 감히 자신이 마음을 품는 것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귀여운 사투리에 젊은 나이에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매력 있었대요.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나이에 벌써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는 자신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내 앞에만 자꾸 맛있는 반찬을 놔둬서 알았지. 아,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하고 햄이나 소시지가 나오면 꼭 내 앞에 놔주고 어느 날은 내 밥그릇 위에만 계란 프라이를 얹어주는데 그때 눈치를 챈 거야. 이게 이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란 것을. 그래서 거의 석 달 동안 말도 못 붙였는데 그때부터 인사도 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하면서 가까워졌지.
일부러 사투리를 안 쓰려고 천천히 이야기하던 너희 엄마 말투가 아휴 귀여워서 아직도 생각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어요. 아빠는 엄마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걸 알고 공부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고맙다면서 도시락을 싸서 보답을 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가 잘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추억도 쌓아갔죠. 그 후 3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엄마는 마침내 원하던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문대학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취직이 되자마자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자신은 겨우 검정고시를 취득해서 이제 막 전문대학에 갔던 터라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는 부모님도 두 분 다 계시고 교직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집안도 딱히 어렵지 않았거든요. 분명 자신을 반대할 거라고 고민이 많았던 엄마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싫어한다면 자신은 둘이 도망가서 살림을 차리겠다고 하기도 했죠. 내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소리인지 알겠더라고. 아휴, 지금 생각해도 아빠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내 자식이 반대하는 사람 데리고 도망가서 살림 차리겠다고 하면 아유 눈앞이 다 깜깜할 것 같아.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을 지키고자 하는 아빠 마음은 잘 알겠더라. 그렇게 여차하면 둘이 도망이라도 가자고 큰 마음 먹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서 품어주시는데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인데 주책맞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죠. 정말 고마웠어. 엄마 이야기를 잘해준 아빠도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부족함도 많고 보잘것없는 나를 품어준 두 분에게도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고 이제 자기 아들이랑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남은 인생 살라고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그때 알았지. 이런 두 분이 키운 아들이라면 결혼해도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 부모님도 생기고 앞으로 마음고생 할 일은 절대 없겠구나 싶었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분은 결혼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일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 들었던 생각처럼 아빠랑 결혼한 이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해요. 전문대학에서 보육학과를 졸업한 이후 엄마는 방문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신 후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학습지 교사라 시간이 그나마 자유로웠던 엄마가 병간호를 맡아서 했대요.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는 중에 짧게라도 시간이 나면 무조건 병원에 들러서 할머니의 식사부터 화장실까지 챙겨주고 퇴근하면 바로 달려가서 잠자리까지 보살펴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에게는 시부모님이 아닌 친어머니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자신도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할머니를 엄마가 살뜰하게
챙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이 컸어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든 자신 대신에 친자식보다 더 애정 깊이 챙겨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쯤 아빠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쇼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에크모를 우선 실시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서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높은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아빠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했어요. 또다시 쇼크가 오거나 감염이 일어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에 빠르게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죠. 대기 명단에 올려두었지만 연락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였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는 동안에도 아빠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대기 명단에서도 높은 순위가 아니다 보니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우선 보조장치를 부착해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수술은 엄청난 고가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엄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후 약간의 경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쇼크가 왔고 결국 심장을 지켜내지 못한 채 치료를 시작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를 떠나보낸 이후 엄마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망연자실이란 게 바로 이런 것 같았죠. 하지만 하나 남은 딸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밤에 혼자서 숨을 죽이며 울었는데 제가 아무리 철부지 중학생이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한동안 엄마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리를 잃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은 큰 슬픔이었지만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아빠가 떠난 슬픔보다 엄마가 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저러다 엄마까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상처가 낫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 엄마는 두 사람 목, 그 이상을 아주 성실히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내내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부모 참관이나 학회같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무조건 시간을 비워서 왔어요.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보내고 세상에는 저희 둘만 남았고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건 돈이었어요. 아빠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크게 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집을 판 김에 엄마는 회원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를 더 열심히 벌어야 했으니까요. 전학은 저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원래도 성격이 조용한 편이고 내성적이라 새 학기만 되면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새 학기만 되어도 힘들어했는데 아예 다른 동네에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마주하다니 저에게는 큰 미션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 사귀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이미 아이들은 무리가 정해져 있었고 같이 밥 먹거나 노는 친구들이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점심시간이 진짜 비참했어요. 점심을 알리는 종이 땡 치자마자 너도 나도 팔짱 끼고 달려가는데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다는 건 진짜 외톨이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거든요. 특히 식당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분들과 영양사님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렇다고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저를 키우고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한 집이라도 더 가려고 퉁퉁 부은 다리를 겨우 이끌어서 다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힘들다는 말이 다시 쏙 들어가고 말죠. 그렇게 2주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점심시간도 너무 싫었고 이동 수업도 싫었어요. 음악실이나 과학실, 운동장으로 이동할 때면 저 혼자 걸어가는 게 너무 눈에 띄거나 저만 혼자서 동떨어져서 걸어갈 때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반 아이, 그것도 다른 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죠. 뭐해? 점심 먹으러 가자. 매일 혼자 먹는 점심시간이 싫어서 그날은 혼자서 집에서 가지고 온 과자로 때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며 손을 내밀더군요. 봤더니 우리 반 반장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친구였죠. 전학을 오자마자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늘씬한 외모에 큰 키, 하얀 피부에 검은 긴 생머리까지 한눈에 봐도 예쁘장한 외모였어요. 거기에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매년 반장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에서는 공부도 전교 1등이고 교내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수학 과학 경시 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친구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실 뒤에 그 애가 받은 상장도 걸려 있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의아했어요. 아니, 이런 친구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왜 나한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 싶었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있어서 불쌍해서 지금 나를 동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선생님이 전학생 좀 챙겨주라고 했나? 하는 꼬인 생각까지 했어요.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전학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고 해요. 항상 똑똑하고 활발하고 밝은 모습만 봤었기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원래도 몸이 엄청나게 약해서 나 임신했을 때 의사들이 말렸었는데 아이 낳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고 했대. 그래도 꿋꿋하게 10달을 버텨서 나를 낳았지. 그런데 그 이후로 급격히 몸이 약해졌나 봐. 암세포가 몸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방도 치료받고 난소도 치료받고 항암 치료만 거의 수십 번을 했었대. 아빠는 엄마도 나도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되어서 몇 년간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 결국 엄마는 암세포와 싸우다가 져서 돌아가셨어. 이후로 아빠랑 나 둘뿐이야. 솔직히 남자 혼자 애 키운다고 하니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지.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재혼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 우리 아빠가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꽤 괜찮거든. 다들 남자가 돈도 잘 버는데 애 하나 있는 건 문제도 아니라면서 난리였지. 근데 아빠는 계속 거절했어. 엄마가 첫사랑이었거든.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매일 울더라. 엄마 사진 보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데 아빠가 너무 우니까 내가 울음이 없더라고. 아빠가 하도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은 좋은 아줌마 만나서 연애 중이야. 아빠 공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조심스럽게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 나는 우리 아빠가 고른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이야. 그런 가슴 아픈 가족사를 속 시원하게 터놓고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인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면서 엄마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워낙 공부도 잘하고 싹싹해서 저희 엄마도 엄청 좋아하셨죠. 특히 친구를 만난 이후부터 공부에 영 관심도 없었던 제가 같이 숙제도 하고 성적도 오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히도 저희는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우정을 더욱 오래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친구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고 집을 합쳤대요. 아버지 공장 직원이었는데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전에 남편분이 술도 많이 마시고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혼하고 아빠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대. 마음씨도 착하고 나도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했는데 진짜 친딸처럼 날 잘 챙겨주셔. 그리고 아줌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야. 나만 보면 막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데 엄청 귀여워. 아줌마가 공부 잘하는 언니가 너무 좋다고 앞으로 동생 숙제도 봐줄 수 있겠다고 좋아하시더라. 아빠한테 내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대. 나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다고. 우리 아빠 겉으로는 좀 무뚝뚝한 것 같아도 뒤에서는 내 칭찬 엄청 많이 하나 봐. 아줌마도 정말 착하고 남동생도 귀엽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아줌마는 전 남편이 호적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남의 호적에 절대 못 올린다면서 재혼하고 서류를 가져가라고 했대요. 친구의 아버지 역시 비록 서류상이지만 굳이 다른 사람의 딸로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두 분 모두 서로 자식들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대신 두 분만 혼인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화를 부르게 될지를. 친구네 집은 주변에서 다들 재혼 가정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툰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심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재혼을 응원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참 다행히도 새엄마도 동생도 친구와 무척 잘 지내주었고 덕분에 별다른 걱정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죠. 종종 형제가 있던 친구들을 부러워했기에 남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화목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대를 꿈꾸던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공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늦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아버지가 뺑소니 차량에 부딪혀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주변에 카메라도 없던 외진 곳인데다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었어요. 몇 달을 카드를 붙이며 목격자나 사고 차량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새엄마는 친구를 구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3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할 친구에게 집안일을 다 시키는 것은 물론 남동생을 돌보는 것까지 시켰죠. 친구는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고, 반찬이 간이 맞지 않는다고, 화장실 청소가 말끔하지 못하다고 혼이 났어요. 심지어 학교가 끝나면 와서 공장 일을 도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에게는 1분 1초가 공부에 몰입하기도 부족한데 집안일에 공장까지 다녀오면 금세 녹초가 되어서 숙제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작스럽게 책임이 된 새엄마가 안타깝다면서 군말 없이 열심히 따랐어요. 새엄마는 유독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 떨어진 집이라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날에는 아주 난리가 났죠. 맨날 돈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쉬는 날이면 산더미같이 할 일을 맡겨두고 동생만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오기도 하고 둘만 놀이공원을 다녀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수입은 줄고 사고 차량을 찾지 못해 보상도 못 받는다면서 친구를 엄청 구박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친구가 새엄마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아주 그 딸년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지가 머리 좀 좋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무슨 문제집은 맨날 필요한지, 허구한 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 그냥 남편 죽고 보니 아주 깡통이야. 공장 수입 좀 좋다고 해서 모아둔 돈이라도 있겠지 했더니 지 마누라 아프면서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 집 대출해서 비용 갚고 아유 진짜 까고 보니까 통장에 몇 푼 있지도 않아. 보험이고 뭐고 제대로 해둔 것도 없어서 돈 나오는 데도 없다니까. 그나마 이 집 대출 다 갚아서 망정이지. 아니면 내가 괜히 남의 아파트 이자 갚느라 남동생을 데리고는 영화도 보러 다니고 놀이공원도 가면서 친구에게는 돈이 없어서 문제집 살 비용도 못 주고 학교 점심값도 못 내준다면서 윽박질렀어요. 거기에 집안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냐고 매일같이 혼이 나기도 했죠. 식당에서 쓸 야채나 마늘, 식자재를 다듬을 때도 일손이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쉬는 날이나 단체 손님이 있을 때는 학교 끝난 친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신데렐라가 딱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네 아빠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이 집 유지비는 뭐? 돈은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니? 아빠 제대로 가입해둔 보험 하나 없어서 돈 석 푼도 안 나와. 거기에 남의 자식까지 거저 먹여야 하는 내 심정은 생각해봤니? 내 자식 하나 키우기도 빠듯해서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 만났더니 하루아침에 식구만 늘고 세상 떠나면 난 뭐가 되니?
아, 나 완전 개털이야, 개털. 내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나가서 벌어서 어린 동생 키우는데 보탬이라도 해야지. 애가 어쩌면 저렇게 양심이 없어. 새아빠까지 돌아가신 남동생 걱정은 안 되니?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딱 몇 달이면 돼요. 저 수능 볼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문제집은 제가 중고라도 사서 볼 테니까 학교 점심값만 내주세요. 제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그 돈 다 갚을게요. 아니, 그 돈 이상으로 제가 쓴 생활비랑 이런 것까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수능 보기 전까지만 제발 부탁드려요.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집안일에 새엄마의 구박까지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성적에도 드러나게 되었죠. 한 번도 전교 1등과 모의고사 상위 1%를 놓친 적이 없던 애가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 받아보는 성적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당장 대입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수험생 성적이 떨어지니 눈앞이 정말 캄캄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대학도 못 가고 미래도 없는 게 아닌가 싶어 혼자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남동생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나 왜 이제 와? 아, 나 배고픈데 엄마가 나 밥 차려주고 누나 공장으로 오라고 했어. 아, 빨리 밥해. 나 배고파. 엄마가 냉장고에 고기 있다고 했어. 아, 빨리 고기 구워줘. 너 이거 뭐야? 게임기 혹시 새로 샀어? 아, 엄마가 새아빠 죽고 나서 나 속상한 것 같다고 사주던데. 지난번에 백화점 갔다가 운동화랑 같이 사줬어. 친구는 새엄마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택도 떼지 않은 새 옷이랑 가방, 그리고 남동생을 주려고 하는 건지 커다란 로봇 장난감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해요. 나는 학교 점심값도 빌어서 겨우 내고 집안일에 공장 일손을 돕느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돈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느라 성적도 떨어졌는데 새엄마랑 그 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낭비하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미성년자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없는 친구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대신 키워달라고 할 친척도 없었죠.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책이랑 옷 몇 개를 챙겨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보육원에 내 발로 찾아갈까? 청소년 쉼터에 갈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동안 모아둔 용돈 몇 푼으로 찜질방에 몰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40도로 펄펄 끓어도 결석은커녕 지각도 하지 않았던 애가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 싶어 담임 선생님에게 여쭤봤는데 집에 연락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해요. 부모가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없고 혹시나 새엄마한테 어디를 맞아서 못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마침 새엄마가 있더라고요. 저 수진이가 학교에 안 나와서요. 뭐야? 너 그 개년의 친구야? 그놈을 왜 나한테 와서 찾니? 너희 집에도 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며칠째 소식도 없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봤어요. 학교 수업도 빠졌어요. 그럴 애가 아닌데. 알게 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늦바람이라도 나서 도망갔나? 걔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찾니? 그러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다시 문을 두드려서 따질까 싶기도 했지만,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만뒀죠. 집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 주변을 찾으면서 친구가 갈 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도 공부를 놓치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구립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거기 2층이 개방 독서실이라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찾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상하고 분하고 놀란 마음에 공부하는 친구의 등짝을 짝 하고 때렸어요. 큰 소리까지 쳤더니 주변에서 다들 놀라면서 쉿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경고하더라고요. 친구의 짐을 챙겨서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너 내 문자에 답도 없고 어디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걱정했잖아. 미안, 새엄마가 나 집 나오고 핸드폰 정지시켰어. 그래서 먹통이야. 너한테 연락할까 했는데 괜히 더 걱정할 것 같아서 내가 어디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새엄마가 찾아올까봐 걱정도 됐고 미안해. 됐고 너 당장 나 따라서 가자. 어디로? 어디 가는데? 저는 무작정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근처 분식집으로 갔어요. 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목소리보다 꼬르륵 하는 소리가 더 크다. 야, 일단 이거 먹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자.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고마워.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친구는 포크를 들기도 전에 엉엉 울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에 젖은 떡볶이와 김밥을 나눠 먹고 집으로 왔어요. 친구가 없어져서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에 엄마도 역시 걱정을 많이 했는지 집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에 저희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일단 들어가자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엄마가 저희 두 사람 목 아침을 차리고 간식까지 챙겨두었더라고요. 아줌마가 사정은 대충 들었어. 일단 그래도 어른들끼리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공장에 찾아가서 너희 새엄마랑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 너도 서울대가 목표인 애가 출결부터 신경 써야지. 더 이상 학교 빠지면 안 되잖아. 나머지는 아줌마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 죄송해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민폐는 무슨. 아줌마는 수진이 온다 그러면 언제나 환영이야. 대신에 새어머니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집을 나가서 속상할 수도 있잖아. 마음속으로는 많이 찾고 걱정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이야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학교 끝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수진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있어도 되니까. 덕분에 우리 딸 공부도 도와주고 아줌마는 너무 좋지. 그 후 저희는 등교했고 엄마는 공장으로 찾아가서 새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하지만 역시 새엄마의 태도는 한결같았다고 해요. 그렇게 안타깝고 마음 쓰이면 데려다 키워요. 난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바쁘니까. 그 집에서 뭘 하든 난 신경 안 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는 친구 집에서 물건을 다 챙겨왔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엄마의 연봉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혼자서 벌면서 자식을 키우려니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방이 큰 편은 아니라 책상 2개를 거실에 두고 이불이랑 옷, 짐들만 방에 두었더라고요. 고3이라서 공부하느라 중요한 시기인데 미안하다. 그래도 잠은 방에서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책상을 거실에 놨어. 우리 집이 넓어서 남는 방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영 미안하네. 그래도 아줌마는 대부분 나가서 일하고 우리 집은 텔레비전도 거실에 없으니까 나갈 일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써. 집에 고3 수험생이 2이나 있으니까 최대한 조용히 공부 분위기 만들어 줄게. 또 로션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문제집이나 준비물 살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그 후로 엄마는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친구를 챙겼어요. 옷을 살 때면 친구 것도 꼭 같이 사주고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조금씩 챙겨주고 과일을 잘라줘도 꼭 2개씩 챙겨줬죠. 그럴 때마다 친구는 죄송한 마음에 자기 몫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기로 하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 먹으면 식구인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그럴 때마다 친구는 눈가가 붉어지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은 수능일까지 저희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옆에서 전교 1등인 친구가 공부하고 있으니 그동안 관심 없던 저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덕분에 우리 딸까지 공부한다면서 흐뭇하게 저희를 바라보곤 했어요. 엄마의 뒷바라지 덕분에 2 수험생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는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수능 시험이 끝났고 저희 2사람은 수험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친구네 새엄마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아버지 공장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잠깐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던 친구는 우려와는 다르게 수능에서는 대박을 냈어요. 덕분에 서울대 법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학금까지 받았더라고요.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수능을 준비해서 그런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한양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어요. 이후 친구는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 학교 근처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주말이 되면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과일을 사서 집에 찾아왔어요. 어떨 때는 친딸인 저보다 더 자주 집에 오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으로 바빠서 집에 못 간다고 전화를 할 때면 엄마는 수진이가 와 있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어떨 때는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질투는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대학 졸업 후 친구는 연수원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바빠져서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꼬박꼬박 엄마한테 안부 인사도 하고 명절이면 직접 찾아오지 못해도 좋은 선물을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립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지내다가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27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예쁜 아들, 딸 쌍둥이를 낳게 됐죠. 친구는 제 결혼식에도 참석해서 화환 순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엄마까지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울어줬죠.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런지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곁을 지키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친구는 연수원을 무사히 수료하고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로펌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명 로펌에 들어가고 처음 명함이 나온 날 친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오늘은 언니도 꼭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남편이랑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지내는 집으로 갔어요. 짠! 이게 제 명함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변호사가 됐어요. 예비시험 통과한 게 어제 같은데 우리 집에서 여기 다니는 사람이 나올 줄이야.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당당해지는 날이 오면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데? 양자 서류예요. 그동안 친딸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거 보상하고 싶어요. 그냥 딸 친구가 아닌 진짜 자식으로서 엄마처럼 모시면서 남은 평생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휴, 수진아. 그냥 뭔가 이렇게 서류로 진행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제가 자식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너도 참. 넌 이미 나한테 딸이야. 이런 서류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서류로 내 딸이 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하자. 난 내가 처음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된 그때부터 한 번도 너를 그냥 내 딸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때부터 너한테는 내 딸이었고 우리 집 식구였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 그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살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살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제가 앞으로 평생을 걸쳐서 갚을게요. 우와, 뭐야? 너 근데 왜 내 의견은 안 물어보냐? 너야 뭐 그냥 동거이니? 쉬고. 우와, 근데 이제 나도 언니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그럼 내가 나보다 생일이 늦으니까. 내 동생이네. 야, 이제 우리 애들한테 진짜 이모가 생겼네. 앞으로 용돈 달라고. 더 당당하게 말해도 되겠네. 이래서 내가 너한테는 안 물어본 거야. 얘들아, 이모 이제 직장인이니까. 앞으로 갖고 싶은 장난감 있으면 다 말해. 알았지? 우와, 이렇게 유명한 회사 변호사님이 이모라니. 저도 든든한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언니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고른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변호사님 입회 아래 양자 서류를 마무리했어요. 성인도 양자를 할 수 있다니. 친구 덕분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친구는 서류만 봐도 가슴이 뿌듯한지 한참을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고 어린 날 새엄마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지냈던 날들이 이 서류로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짜로 완벽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마음으로는 늘 가족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쌍둥이도 아닌데 동갑 언니 동생이라니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완벽한 가족이 된 이후로 저희의 첫 행사는 바로 친구, 아니 동생의 결혼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며 친구의 집안 사정도 모두 다 알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동안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받으면 저희 엄마 선물 사주거나 맛있는 거 사주던 친구는 이제 월급 받으니까 마사지 기계도 사주고 이번에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겠다고 예약을 했더라고요. 엄마는 자식 잘 키웠더니 호강한다며 웃음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남으로 만나 가족이 된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은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 고생 많았던 친구가 앞으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소중한 내 친구야. 우리 앞으로도 끈끈한 사랑과 우정으로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 내 가족이 되어줘서, 우리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